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지, 윤동주. 우리가 윤동주 시인 하기 전에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야,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이다라는 얘기로 대표되는 시인인데, 또 하나 시어가 있다면 너머야, 너머. 저쪽 너머. 여기서 이제 공간에 넘어도 되겠지만 시간에 넘어도 된다고. 이 너머가 바로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동주 하면 딱 두 개가 떠올라야 돼. 뭐 부끄러움과 너머다. 그럼 부끄러움은 성찰이고, 너머는 이건 의지야, 의지. 그래서 여성적 어조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이육사 시처럼 겉으로 뭐뭐 되고 말겠다 막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남성적 의지가 아니고 좁은 얘기하고 있어. 뭐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의지가 느껴진단 말이야. 여성적 어조야, 어조. 말투가 여성적 어조인데 의지가 느껴진다. 별 해는 밤도 다를 바가 없어. 알았니?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부끄러움이라는 성찰의 내용이 나오고 의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윤동주의 다른 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시 공부하고 다시 정리해 줄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일단 계절적 배경은 가을인데 일반적 가을이 아니야. 원래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잖아. 막 수확하고 과일도 열매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성찰의 시간이야. 성찰의 시간. 성찰의 계절을 말하는 거야. 성찰의 계절. 그러면 성찰은 자기 반성이니까 분위기가 쓸쓸함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지. 응?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가을이 됐거든. 이 가을이 되니까 계절이 변했잖아. 여름은 더운데 가을은 그래도 서늘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서를 환기시킨다.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다가 가을 되니까 날씨도 쓸쓸해지고 서늘해지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절이 정서적 환기를 한다. 정서적 환기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풍요의 계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자, 나는 시초가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이런 거 갖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이게 무념무상이 아니고 아무 걱정도 없다는 얘기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한 마음.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것 같대. 가을 속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있을 것 같대. 이 별들의 별. 자, 이 별이 아주 중요한 시어이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에는 별, 하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여기서는 별은 순수고 이상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아름다운 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윤동주는 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 별이 한 가지 더 역할을 하고 있어. 가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매개체로 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그럼 별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 또 하나는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과거는, 잘 들어봐. 과거는 그리움이야.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는 건 그리움이라고. 맞지? 그리움, 과거를 떠올리면서 현재로 와서는 성찰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가서는 뭔가 순수함을 되찾아야지. 뭐 일제강점기 조선의 지식인이면 주권 회복 의지를 되찾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별부터 시작된단 말이야. 별을 딱 보면서 옛날에 별처럼 나한테도 그리운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자, 시작한다. 사면으로 갈까?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자, 별을 딱 보면서 하나둘 새겨지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여러 상념, 즉 생각과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여러 상념의 것들은 모두
과거의 그리움의 대상들이 되겠지, 그지? 그리움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리는 거야.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세지 못한데, 이제라는 건 지금이야, 지금. 지금 현재지, 그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별은 깜깜한 밤에 뜨는 거잖아, 그지? 아침이 되면 별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눈을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별을 세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아침이 금방 오니까. 됐죠? 두 번째, 내일 밤이 되면 셀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야. 그래서 결국 저기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현실적으로 금방 아침이 되고요. 또 내일 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해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지. 됐죠? 그러면 얘는 내일을 기약하는 건 여유로운 거고, 좀 여유가 남았다, 시간이 남았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 제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현실의 제약. 그래서 다 못 헤아리는 거야. 1번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고, 2번은 내일 밤이 남은 일종의 아직 시간 있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해지 못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난 아직 젊고 나의 청춘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바로 마지막 사면의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헤아릴 수 없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현실적으로 아침이 금방 오니까요. 두 번째, 다 못 세면 내일 밤에 헤아려도 되니까요. 세 번째, 나의 청춘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거 헤아릴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사면이고, 사면은 결국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별을 보면서 상념에 빠져 있는 거지. 상념들. 별을 보면서 상념에 잠김. 이게 이제 1년부터 3년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연, 볼까, 사연? 사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라. 별이 하나가 있고요. 추억이 있고요. 별 하나에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사랑도 있고요. 별 하나에 쓸쓸함도 있고요. 별 하나에 동경도 있고요. 별 하나에 시도 있고요. 별 하나에 어머니. 마지막에 힌트가 있네. 자, 이것은 그리움이야, 그리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심화되고 있죠. 가장 그리운 게 뭔데? 그랬더니 어머니란 말이야. 결국 별 하나에 하나씩 그리움을 줬지요. 그러면 별 하나에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표현법 물어보면 당연히 반복이죠. 별 하나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쫙 보니까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까지 쭉 나열하고 있죠. 그럼 이건 열거법이 되겠지. 반복법은 운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열거법은 나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운율이 특히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별 하나에 계속 반복되잖아. 알겠지? 그 중에 가장 그리움의 정서가 심화된 부분은 어딜까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어머니로 귀결될 수 있다. 그지? 그러면서 마치 연세법처럼 어머니로 사연이 끝났는데 어머니로 오연이 시작돼. 이 시상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야. 연결돼 있다. 시상이 사연에서 오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야. 어머니는 결국 가장 그리워하는 대상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원래 이 윤동주 씨는 고백인데 혼자서 고백하는 건데 이거를 대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화자인 나하고 누구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대화는 아니지만 원래대로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백인데 대화 형식이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어머니한테 마치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름을 이렇게 하지 담화체 형식. 담화체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자인 내가 어머니한테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담화체 형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 전체는 성찰적이기 때문에 고백적에 해당되는 거야. 자,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자, 아름다운 말이 뭘까 그랬더니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패경옥. 아마 이게 이제 패경옥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 중국 여자애들, 그렇지? 이북 소녀들이지. 이름. 그럼 질문 뭐냐면 이 패경옥 어릴 때 같이 있었던 중국인이지만 이국 소녀들이지만 친구잖아. 걔가 아름다운 말 한마디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리워하는 거지. 좋은 과거지, 그치?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다 정겨운 대상이고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그리고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그러면 이 화자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것들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릴 때 친구들, 또 이제 다 커서 시집간 애들,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런 순수한 동물들, 프랑시스 잠, 그 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까지 모두 불러보는데 이건 모두 화자가 느끼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들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여기는 쫙 불렀잖아. 이럴 때 뭐라 하냐면 아까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걸 담화체 형식이라고 그랬거든. 이거는 산문적이라고 해야 돼. 산문시가 아니기 때문에 산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은 어디야? 그러면 5연이 되겠지. 5연. 그리고 굉장히 호흡이 빠르다. 왜 빠른 줄 알아? 빨리빨리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알았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자, 아름다운 말 한마디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는 아까 사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움의 대상을 얘기한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데 그리움의 대상들이야. 근데 구체화됐어. 위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을 별 하나 이름을 붙였지만 여기는 진짜 패경옥 실제 이름을 갖다 다 써버린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여기 시인들도 역시 실제 시인들이고 그 아름다운 시도 썼지만 순박한 시를 쓴 게 프랑시스 잠이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인간 존재에 관한 시를 많이 쓰고 종교적인 시를 많이 썼어. 독일 사람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랑시스 잠은 프랑스 시인이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독일이 아니라 체코 태생의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시인이야. 독일 옆에 있는 게 오스트리아니까.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는 산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5연이다.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막 호흡이 빠르게 나열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 너 말대로 열거법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움의 심화된 대상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열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네들은 또 연결이 되잖아. 이네들이 누구야? 앞에 있는 애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대. 굉장히 멀리 있대. 별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아스라이라는 게 자 아찔할 정도로 멀리 있다는 얘기야.
아슬아슬하게 멀리 있다. 그것처럼 멀리 있대.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멀리 있잖아. 어디 북간도에 계십니다. 둘 다 멀리 있는 거네. 그지? 자, 생각해봐. 화자는 이네들을 모두 그리워하고 있잖아. 그리움의 대상들이 저렇게 멀리 있단 말이야. 멀리. 그러니까 화자한테는 이 현재의 상황이,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좀 그리워하는 것들 가까이 있었으면 좋은데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4연부터 1, 2, 3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념들, 별을 보면서 상념들이 떠올랐는데 여기 4연부터 7연까지는 여기까지 두 번째 내용상 그리움의 대상들이지요. 이건 과거야, 과거. 그리움의 대상들.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상념이 나와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과거야. 알았니? 여기까지가 과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는 그리움이고, 그리움이 계속 나와 있는 건, 그리움이 계속 나와 있는 건 과거에 관련된 거고, 이제 현재로 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미래로 갈 거야. 현재는 8년이야, 8년.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 무엇. 보통 우리가 무엇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지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자, 무엇. 이 무엇은 뭘까? 화자가 지향하는 거지. 쫓아가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화자의 지향점은 별과 같은 거야. 순수, 이상, 아름다움. 아까 얘기했지, 별. 자, 화자의 지향점. 나는 무엇이 그리워? 별처럼 순수하고, 별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순수한 이상이고. 자, 이런 것들을 그리워가지고,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자, 이제부터 나오자. 내 이름 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이름을 썼어. 내 이름 써보는 거야. 나 자신은 뭘까? 이게 바로 자아성찰이야. 이제 객관화한다는 얘기 다른 시에도 나오죠. 윤동주의 자아상 보면 거긴 사나이 이런 말 썼는데 여기는 자기 이름이야.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들여다보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린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덮어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부끄러움의 행위란 말이야. 부끄러워. 내 이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반성이죠. 부끄러움과 반성, 성찰.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을 보면서 무엇을 성찰했냐면 무기력한 현실의 자아. 우리가 현실적 자아라고 얘기해, 부정적 자아라고 하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예를 들면 조선의 지식인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운다든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것도 되고요. 보편적 관점으로 보면 막 양심, 순수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정말 창피하다. 진짜 덮어버리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 흙으로 덮어버린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따는 밤을 새우는 벌레,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이 벌레가 또 나왔잖아. 벌레는, 자, 벌레가 운다 그랬지. 이 우는 거는 사실 누군데? 부끄러워서 우는 화자야. 알았어? 화자가 운다라고 한 걸 벌레가 운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실제로 여기서 우는 벌레는 누구라고? 화자란 말이야. 이런 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투영시킨 거야. 자기가 우는데 벌레가 운대. 그리고 밑에다 뭐라 썼냐면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화자를 말하는 거네. 그지? 아까 얘기했던 무기력한 자,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지요. 여기서 나온 부끄러움은 바로 무기력한 현실적 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운다고? 벌레가 운다 그랬잖아. 벌레는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울고 있는 건 실제로 화자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실이야, 현실. 알았어? 여기까지가 8연 9연이지. 여기가 8하고 9연. 현실이야, 현실. 현실은 전부 다 성찰 반성이 알았니? 부끄러움이 하나 들어가고 부끄러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내용이 나온 게 8연 9연이다. 됐죠? 됐죠? 그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가 나오다. 그러나 시상 반전이지. 앞에까지는 부끄럽고 반성하고 무기력하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정말 창피해. 흙으로 덮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러나가 났으니까 시상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지?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렇게 됐네. 봄이 오면. 겨울은 뭘까? 이건 암담한 현실이고 암담한 현실. 구체적으로 가면 뭘까? 무기력한 자아의 모습이 암담한 현실이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거. 이게 겨울이고 그러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건 뭐야? 이건 희망이죠.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해 줄까? 암담한 현실이 뭔데요? 그러면 겨울은 쉽게 설명하면 뭐고? 일제감정기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알았니? 그럼 봄은 뭘까요? 봄은 희망의 계절이니까 독립이죠. 이해됐어? 나의 별도 나왔다.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와 아름다움과 이상.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어. 앞에서 나왔던 거 또 나온 거야. 거기에도 봄이 오면 조국이 독립된다든지 아니면 희망에 가득한 시대가 되면 무덤 위에 이거 봐라. 여성적 어조를 가지고 좀 잔잔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독립의 의지가 강렬하죠. 무덤 뭐야? 당연히 죽음이죠. 그럼 결국 희생이잖아. 희생. 자기가 죽겠다. 뭐 절망.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는 게 아니야. 무덤 위에 파란 잔디. 이 파란 잔디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무덤 위에 피어난대. 이게 부활이거든. 그러니까 파란 잔디가 바로 화자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히고 그 위에 나게 되는 파란 잔디는 부활이라고 그래야지. 부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혹은 이런 걸 다른 말로 재생이라고 돼.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나는 죽었어. 그래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거기에 파란 잔디가 막 다시 살아날 거야. 마지막. 내 이름 또 나왔다. 내 이름 묻힌 언덕 위에. 내 이름 묻힌 언덕이 어디야? 당연히 무덤이죠. 위에도 자랑처럼 풀은 바로 파란 잔디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풀과 파란 잔디, 그 다음에 무덤과 묻힌 언덕. 이게 바로 무덤을 말하는 거고. 이해됐죠? 내 이름 묻힌 언덕.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내 이름 묻힌 언덕. 이게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무덤은 죽어야 가는 거죠. 이런 걸 희생적 모티브라고 하는 거야. 나 희생돼도 돼. 우리가 보통 희생양 모티브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재물을 바칠 때 양을 죽이잖아.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니까. 그것처럼 자기 희생적, 피를 흘리겠다, 죽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말을 희생적 모티브, 다른 말은 속죄양 모티프. 같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희생적 모티프, 속죄양 모티프에 해당하는 구절을 쓰세요. 그럼 내 이름 묻힌 언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랑스럽게 불이 무서워할 게다 파란 잔디가 도달하는 것처럼 부활 재생이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여기 나와 있는 10연에서는 마지막이야. 당연히 이거는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의지를 얘기한 거지. 자기는 죽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염원하는 거야.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나는 다른 모습으로 소생 혹은 부활, 재생할 거다. 그래도 좋다라니? 맨 마지막엔 의지로 끝났어. 그래서 과거는 그리움이고 현재는 성찰 반성이고 미래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지 이런 걸 얘기한 게 별 해는 밤이야. 자, 그러면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태까지 한 거 중에 중요한 것들 잘 생각해봐. 이 시는 뭐 자유시 사정시 이런 거 빼고 성격이 어떠냐면 이 시의 성격은 내용을 잘 읽다 보면 희생적이다. 아까 나왔던 내 이름 묻힌 언덕, 내 이름 마지막 줄은 내 이름 묻힌 언덕 나오지. 이름자 묻힌 언덕 희생적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성찰적이지. 자기 반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미래에는 희망이 가득할 거다. 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내 죽음, 내 희생 그래도 될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의 시험 문제는 시간이야. 시간. 가을에서 그 다음에 가는 건 겨울이 되겠지. 암담한 현실. 그 다음에 봄으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계절의 변화 이러지 말고 쓸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환기된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때 별을 보면서 그리움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서 겨울은 쓸쓸한 거잖아. 춥잖아. 이거는 반성이고요. 성찰. 다시 세 번째에 가서는 희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해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알았어? 지금 여기까지가 내용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세 번째 산문적 산문시가 아니라 산문적 리듬의 연이 등장하죠. 이게 그 아까 나왔던 막 열거했던 거 있잖아. 오연이지 오연. 산문적 리듬. 그러면 갑자기 시는 운문이거든. 운문이 뭐야? 노래하는 것처럼 리듬이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산문 줄구처럼 바뀌었잖아. 그랬다가 운문인데 중간에 산문적인 리듬이 들어가고 운문인데 산문적 리듬이 들어가고요. 다시 운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변화라고 한다고. 변화. 그냥 다른 시하고 다르게 산문적인 리듬이 들어가 있는 오연을 집어넣음으로써 운문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형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내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담화체라고 그랬지. 담화체가 뭔데? 말하는 것처럼 나 화자가 어머니한테 말하는 형식을 띄고 있어. 담화체 형식이라는데 이거는 대화가 아니야. 알았지? 이거는 전적으로 이 시는 고백이야. 고백. 자, 누가 고백적인 내용이라는 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난 참 부끄러웠어. 이거를 누구랑 나 부끄러웠냐? 대답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별을 보면서 정서를 환기한 다음에 깊이 생각했다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사색적이라고 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무기력하고 부끄러웠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죠. 고백.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하듯이 하는 요 부분만큼은 담화체 형식이다.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가 가장 심화된 부분이 바로 어머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어. 자연스럽게. 거기 보면 일연, 이연, 사면에서 사연이 중요하지. 그치? 별 하나의 추억 이때부터. 맨 끝에 어머니 이렇게 끝났는데 사연 다음에 오용하니까 어머님 이렇게 시작해. 자연스럽게 연결됐지. 그치? 그 다음에 그리움의 대상들을 막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잖아. 오연에서. 그 다음에 유경 가니까 이래. 처음에 이네들이 바로 오연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별 해는 밤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이게 주제 정도 되는 거야. 맨 끝에 하나 더 쓰면 의지. 회복 의지. 뭐 이런 걸 쓰면
정확하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자아성찰 요거 하나 중요한 거고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워하는 과거의 어떤 그리움의 대상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 하면 7번은 별인데 별이 의미하는 게 순수며 이상이며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것 말고 또 하나를 더 쓰라고 하면 두 번째 별이 갖고 있는 건 과거, 회상, 매개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또 하나 쓰면 별은 자 봐봐. 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별은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았어?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게 결코 풍요의 계절이 아니고 쓸쓸함을 환기시켜주는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가을이라는 거 까먹지 마. 그래서 이게 지금 윤동주 시 중에서 부끄러움의 미학에 해당되는 자기성찰적인 별내는 밤, 또 하나 마지막 시변에 가서 저 너머 희망, 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의지적인 시에 해당되는 별 해는 밤이었어. 자, 여기까지.